제가 이제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답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저는 다 좋았어요. 왜냐면 나를 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에서도. 또 혹시 습관적으로 상무님이 네. 아 웅서 씨 이거 보고서를 이렇게 쓰나 했을 때 네. 바닥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러진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그 트라우마는 오래 가긴 했어요. 이렇게 운동 생활 하시던 분들은 보고서를 잘못 써서 막 깨져요. 내 이게 보고서 이따를 썰 거야. 얼굴에 딱 팍 뿌려. 아 맞나? 이러고 있는데 빨리 가서 다시 써. 뭐야? 욕 먹고 끝나는 거야?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 주제는 일단 이렇게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네네. 질답 조금만 하고 운동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좀 네네.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보는 소소한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근데 다리가 아직 엄청 좋네요. 요새 열심히 안 하지 않아요? 다리 운동 안 해요. 몸무게 지금 몇 킬로죠? 지금 97kg 나가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배돼지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제가 지금 팔다리가 앙상하고 배만 나오는데 저도 지금 95kg거든요. 네. 94, 5 정도인데 네. 체중이 비슷한데 팔다리 차이가 진짜 한 2배씩은 나네. 대신 배가 없잖아요. 저도 조금은 쪘어요 이제. 그래도 배에 왕자는 있습니다. 전 배돼지가 지금 거의 3부 수준이어가지고 죄송한데 이마 태평양이네 너무 웃겨가지고 잠깐만요. 네, 조금만 모자를 눌러 써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미니진 씨처럼. 참 넓긴 넓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형적으로 머리는 보통 크기인데 낯짝이 큰 경우고 여기는 반대로 머리가 크시고 얼굴이 작은 편이시죠. 네. 서로 반대. 근데 네.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게 더 얼굴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 탈모가 심하네. 탈모가 심하지 않습니다. 저 탈모 약도 먹고 있고요. 모발 이식 2,500모 했고요. 2,500개나 했어요? 네, 2,500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술까지 했는데 머리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게 속상하네요. 저 뭐 실례되는 말이긴 한데 돌려깎기도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쌍수도 하고. 쌍수라기보다는 눈이 짝눈이 심해가지고 좌우 대칭 맞추는 거죠. 좌우 대칭충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좌우 대칭 맞춘다고 했습니다. 웬만한 별창들보다 성형을 많이 하셨어요.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는 귀도 수술했어요. 만두기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수술했습니다. 웅선님 차가 우루스죠? 예, 맞습니다. 우루스. 예. 그 저 쇼츠로 우연히 봤는데 우루스가 그렇게 그 사기꾼들이 많이 탄다고. 아 진짜요? 예. 벤틀리가 아닌가? 벤틀리가 1위일 거야 아마. 벤틀리가 있었나? 벤틀리 없었던 것 같은데? 벤틀리가 딱 그 유명한 징역차잖아요. 벤틀리 타면 얼마 안 있다가 징역 간다고. 그 부가티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 부가티가 소유주가 3번 바뀌어서 예. 4명이 전원 현재 감옥에 있다고. 예. 우루스는 사실 어떤 느낌으로 타냐면 우루스가 람보르기니에선 싼 편이에요. 그렇죠. 예, 람보르기니에선 싼 편이고 데일리로 탈 수도 있는 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진짜 막 우라칸이라든지 아벤타도라든지 이거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거고 세컨카로 두면서 다른 것도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해. 송기훈 씨도 팔았던데. 그러니까 그거 못 타요. 그러니까 특히 타르가. 람보르기니는 실제로 안 타보셨죠? 예. 누워서 타야 돼요. 아 진짜? 그냥 진짜 후룸라이드 내려가듯이 후룸라이드. 이렇게 타야 돼. 전 사실 뭐 M2 딸이긴 한데 네. M2도 사실 편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참을만 하다 정도거든요. 키가 몇이세요? 79, 8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못 합니다. 머리 대요 진짜로. 저도 안 그래도 이거 요즘에 상투를 틀고 다니니까 이게 계속 닿아요 위에. 네. 그래서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 송기훈 씨 것도 타르가를 봤어요. 이쁘긴 진짜 이쁘더라. 솔직히 앞에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포르쉐는 아무리 봐도 앞에가 너무 못생겼어요. 깨구리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뒤에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도 근데 좀 좁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얼마 안 가서 팔더라고. 사실 뭐 포르쉐는 람보르기니에 대적할 게 아니죠. 근데 타르가는 비싸잖아요. 타르가가 그 3억 2천. 그게요? 그냥 911 중에 최고 옵션. 911 차구나. 네. 911 라인이구나. 비슷하잖아요. 그 정도 하죠.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요. 네, 3억대. 네. 제가 이제 헬스인들 모셔가지고 운동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고 있고 조준님이 1호 게스트였고 노익스강님이 2호 게스트였고 3회가 이제 김웅선님인데 1회가 아니셔가지고 좀 실망이 있으셨다고. 네, 많이 서운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흑자 스님도 나를 인정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아니더라고요. 조준, 노익스강 세 번째 저. 네, 여기도 만족합니다.
근데 사실 노익스강님 방송이 제 예상과 흐름이 너무 다르게 돼서 저는 노익스강님이 약간 아무리 많이 봐줘도 고졸로 봤거든요. 얘는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이제 뭐 헬스장에서 헬스만 하고 그래서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약간 요런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완전 그냥 초엘리트로 바디빌딩을 했더라고요. 한체대 나오고. 아 진짜요? 예. 전혀 그래 안 생겼는데. 그래서 코리아 시합도 뛰고 대표로 엄청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냥 진성 바디빌더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거기에서 이렇게 좀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오고 이런저런 막 역경이 있었어도 이렇게 지금 잘 컸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어차피 이 바닥은 유전자 싸움이고 집안 싸움이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제주 주변에서 이제 가장 어릴 때 망나니 같이 산 분이 누가 있을까 카톡을 쭉 보다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좀 망나니였나요? 예, 많이 망난이었고 진짜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제가 결혼이란 거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랑 조금 비슷했네요. 예, 진짜 답이 없고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것도 없었고 제가 원래 유도 선수였거든요. 유도를 네. 언제 시작하셨죠? 유도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는데 사실 유도도 잘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애매했어요. 유도도 되게 애매했고 그렇다고 이제 성실한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맨날 도망 다녔거든요. 운동하기 싫다고. 가출을 했죠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찜질방 다 돌아다니면서 식혜 훔쳐먹고 계란 껍데기 까먹고. 혹시 잡으러 와서 그런가요? 네네네. 그 저도 초등학교 때이긴 하지만 태권도를 그 선수부를 해봤는데 훈련을 빠지면 잡으러 와요 집으로. 예.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야 돼 훈련을 안 하려면. 예. 그러면 집으로 잡으러 와. 그래서 저는 왜냐면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 선배들이 괴롭히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유도할 때 굳히기라는 게 있잖아요. 굳히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쪼르기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기절놀이 같이. 예, 기절하려고 하면 풀어주고 아유. 기절하려면 풀어주고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죽는 느낌 나잖아. 예, 그러고 막 오줌 마려운 상태에서 기절하면 싸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 많이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이제 그냥 운동하기 싫어서 운동을 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가출을 한 거죠. 그냥 짐 싸들고 돈 모아서 가출했었죠. 그때는 그럼 김해에 살았을 때인가요? 아니면 부산? 아 집은 김해였고 학교는 부산에 있었으니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부산에 있었죠 그냥. 그래서 날라서 찜질방 같은데 있으면서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살았죠. 뭐 그때 계획은 뭐였나요? 나왔을 때 그냥 운동 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운동을 안 하는 게 계획. 예, 그냥 이제 일단 여기서 당장 도망치자. 거기서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당장 도망치자. 그 보통 운동부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뭐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 네네네, 아니면 네. 뭐 전국체전 1등을 한다. 네네네. 그런 목표 같은 건 좀 없이 하신 건가요, 그럼?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겠다라는 큰 꿈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혹시 근데- 나한테 재능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예.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저한테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운동이 하기 싫더라고요. 맞고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제 목표는 운동을 그만두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재능이 없다는 거를 어떻게 좀 느꼈나요? 일단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부조리인데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아, 돈도 재능. 예.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은 애들은 확실히 코치님이 많이 잡아주거든요. 뒤로 뭐가 좀 오가니까. 예. 그러고 이제 회비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뒷바라지 받던 상황도 아니었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흥미를 빨리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네네. 이렇게 한 번씩 대화 나눠보면 그 엘리트 체육 출신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네네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비슷한 이유로 다른 운동들을 할 때는 좀 돈이 좀 많이 드는 경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좀 단체 생활에서의 어려움, 괴롭힘이 좀 있으니까 좀 그런 네네네. 것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바디빌딩은 온전히 혼자 하니까 혼자 하고 혼자 책임지니까 좋았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인 게 저는 바디빌딩도 뭐 진짜 막 체전 나가서 1등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운동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유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보디빌딩도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은 제일 좋았던 거는 때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패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하루 3끼 4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유도는 못 먹거든요. 운동할 때 물도 못 먹게요. 체급 맞춰야 되니까. 네. 그러고 운동할 때 물 먹으면 정신력 약해진다고 물도 못 먹겠어요. 정신력이랑 그러니까 제 때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한 정신력 타령이 참 많았죠. 90년대, 00년대 이럴 예, 때. 예. 그래서 그냥 거의 진짜 무식하게 운동했었어요. 그때는.
뭐 약값이나 뭐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다른 엘리트 체육은 그것만 해야 되잖아요. 훈련이 기니까 훈련만 하루에 8, 9시간씩 해버리니까. 근데 헬스나 바디빌딩은 뭐 짧으면 하루에 2시간만 써도 되고 길어봤자 4시간 정도 사용하니까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디빌딩의 엄청난 장점이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6시부터 새벽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일어난 지 30분 만에. 네네네. 그러니까 뭐 먹고 하는 게 아니라 5시 반에 일어나면 그냥 옷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요. 뭐 인터벌 뛰고 막 이제 스피드 뛰고 막 이런 식으로 체력 운동을 해요. 체력 아침에는. 훈련 아침에. 네, 한 7시 반까지 하거든요. 많이도 하네. 7시 반까지 뜀박질 하다가 이제 8시에 마무리하고 한숨 잡니다. 또 밥 먹고. 그리고 10시부터 또 시작을 해요. 그때는 웨이트 하거나 배밀기 운동 아시죠? 그거를 1000개. 그 땅바닥에서 새우처럼 기어다니는 네네네. 거. 그거 할 때도 있고 그냥 오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체력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12시쯤에 끝나요. 그러고 점심 먹고 또 자고, 또 자고. 3시에 또 오후 오후 운동을 훈련하고. 시작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도복을 입거든요. 도복을 입고 3시부터 한 5시 반까지 그렇게 도복 운동을 하고 이제 6시쯤에 마무리하고 그러고 6시에 밥 먹고 8시에 또 운동 시작해요. 야간 운동. 야간 운동. 네, 야간 운동은 개인 운동 하기도 하고 그때 웨이트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보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기술 운동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9시쯤에 끝나요. 그러고 바로 잡니다. 엘리트 체육은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바디빌딩 쪽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훈련하는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제 심현도 관장님께서는 아니 다른 엘리트 운동들 전부 하루에 못해도 6시간 이상 막 8, 네네. 9시간씩 훈련하는데 왜 보디빌딩만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해야 되냐. 말이 되는 소리냐. 더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비판을 좀 받으셨었거든요. 네네. 둘 다 해본 입장에서는 이 바디빌딩, 그러니까 몸을 성장시키는 바디빌딩식 훈련의 훈련 시간을 어떻게 좀 책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1%로 가기 위해서는 컨디션 조절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운동 시간도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시간이 엘리트 한 사람처럼 길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반복을 통해서 몸에 익히는 운동이고, 몸에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기억을 하는 운동이고, 근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근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웅선님은 그 한창 최절정으로 열심히 하던 시기에 바디빌딩 네네네. 몇 시간 정도 훈련하셨나요? 저 4시간씩 했습니다. 4시간 네, 하체 운동 4시간씩 하고 그냥 일단 저는 그 마인드가 있었으니까 1% 간다. 예, 1%로 간다도 있었고 사실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제가 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꿈이었나요? 국가대표 국대. 예,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쵸. 예, 안 된다라고 느끼고 키가 몇이시죠? 81입니다. 81이면은 무조건 100kg 해야 되죠. 아니요 110은 나가야 돼요. 110까지 나가야 돼요. 와. 예, 시즌 110kg. 시즌 110? 예. 시즌 110은 아 진짜 그래 나가야 돼요. 180이면 시즌 110이 나가도 사실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사실 된다. 제가 약을 안 쓰는 사람도 아니지만 약을 얼마나 때려 부어야 좀 그렇게 될까. 약 많이 쓴다고 뭐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약이 일정 부분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그 마커스 럴이었나?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디빌딩을 하는데 불법적인 약물을 쓰는 것에 이해가 좀 더 적을 때 지금보다 그런 걸로 조롱을 당하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약 이름하고 양까지 전부 다 공개하면서 네. 쓸 수 있으면 써봐 들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다른 바디빌더의 리액션이 와 씨발 미쳤다. 나도 많이 쓰는 편인데 얘는 내 4배 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올림피아 오픈은 사실 목숨 내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휴직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약을 이제 비교적 작게 쓰는 게 휴직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성장 호르몬 이런 거는 뭐 1년 내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 세계로는 사실 목숨 걸고 해야죠. 네. 그 송기현 씨 채널에 나왔던 어떤 빌더분이 미국 가서 골드짐에서 훈련하는데 부스터를 타먹는데 페인트 같았다고. 왜? 열스쿱을 타가지고 처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뭐든지 목숨 걸고 하는구나. 네. 와. 근데 그게 진짜 인자각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는 게 재능이 보면 몸 내구성인 것 같아요. 얼만큼 약물을 버티는지 그리고 얼만큼 관절이 튼튼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스포츠 보면 뭐 네. 축구에 유리몸이라고 불리는 우드게이트, 뭐 파브레가스 뭐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네네. 재능이 출중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잘하는데 잘 다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바디빌딩도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대성하겠다. 몸도 너무 예쁘고 근질도 너무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 좋은데 몸이 버티지 못해서 반짝하고 끝나는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근데 결국에는 그 내구성을 버티는 사람이 우승인 거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 내구성도 재능이다. 내구성도 재능이죠. 실력이고. 네. 그리고 유도할 때도 보면 우리 왕기춘 선수 아시죠? 그 친구가 저랑 또래 친구거든요. 친구까지는 아니고 뭐 또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잘했어요. 왕기춘이가. 저도 시합장에서 만나봤고 저는 3번인가 했는데 다 졌거든요. 안기준 선수한테. 네, 못 이겼어요. 근데 왕기춘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은 다 그만뒀어. 그러니까 진짜? 다른 체급에도 왕기춘보다 더 잘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만둔 이유가 힘들어서인가요? 진짜 잘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운동하는 걸 싫어해요. 진짜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맨날 도망 다녔다 했잖아요. 이 사람도 내랑 똑같아. 맨날 도망 다녀요. 근데 시합 때 잡혀와서 시합 나가면 1등이 무조건. 완전 재능인 거죠. 재능 그 자체는. 근데 운동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 재능을 떠나서. 막 엘리트 운동 선수들 중에서 재능 얘기가 나오면 저 재능 없습니다. 저 노력으로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선수들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진짜 타고난 애들은 많은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많고 한 박자가 다 맞아야 돼. 예를 들어 재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이게 다 맞아야 돼. 그게 맞아야 끝까지 가요. 결국에는 끝까지 가야 뭐 올림픽 금메달을 따든지 세전 금메달을 따든지 하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낙오되는 천재들이 엄청 많아요. 노력도 재능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천재적인 분들이 운동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를 보고 그보다 좀 못한 재능인데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대성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럼 그 노력을 하는 그리고 훈련을 참는 인내력, 성실성 이런 것도 재능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마인드 문제일까요? 저는 마인드라고 봅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꿈이 있어야 그걸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강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을 하게 되면 야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만 못 둬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실업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돈벌이가 되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 유도는 실업팀 들어가면 뭐 얼마나 받나요? 프로팀이 아니니까 제 선배는 6천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시작 6천? 네. 뭐 비슷비슷하네요 다. 네, 근데 팀마다 다 다릅니다. 제 때는 한국 마사회가 제일 잘 나갔거든요. 거기 원래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하이원 리조트도 생겼고 근데 이제 뭐 시청 소속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은 적게 받는 것 같고 거긴 약간 공무원 연봉으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체능은 다 카르텔이라고 봐도 무관함. 유도도 사실 말 많잖아요. 용인대 유도부. 용인대 유도부는 맞죠. 진짜 제가 용인대를 안 가봐서 그냥 훈련하러 가봤지 제가 입학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용인대 출신. 근데 그 운동이라는 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에서 많이 괜찮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SNS라든지 그런 언론이라는 게 이제 사실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SNS도 파급력도 없었고 폭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폭로를 해봐야 교육청에다 폭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교육청은 뭐 말 듣지도 않고. 그나마 요즘에는 운동선수들 인권 센터? 뭐 그런 게 생겨서 네네. 다이렉트로 신고가 되더라고요. 네. 요즘엔 그런 데로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은 엊그제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처럼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을 때 터트리는 방법도 있고 예. 그분 대단히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예전에 운동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유도뿐만이 아니고 그냥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요즘에는 때리지도 않는데요. 요즘엔 좀 많이 안 때린다. 요즘에 하더라고요. 안 때린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후배가 코치라고 써가지고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저 때는 어땠냐면은 시합장에 유도 그 매트가 6팀이 이렇게 딱 다 있거든요. 그리고 관중석에도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관중석이 실제로 유도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가족들, 학부모님들. 그렇죠. 예, 그렇게 왔는데 거기서도 거기서 시합 끝나자마자 그 무대 한중 가서 싸대기를 때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마저도. 왜냐면 코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예.
전 국민학교 때밖에 안 하긴 했지만 제가 5학년 때 뭐 잠깐 해본 거지만 그렇게 선수부 훈련을 하면 이렇게 저녁에 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초딩들이면 이제 중학생 형들이랑 뭐 고등학생 형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 하는 수많은 인원 중에 누구 하나만 조금 게으르게 한다든지 기합 떨어지든지 이러면은 전부 차리엇을 시켜요. 그리고 사범이랑 관장이 발로 배를 때려요. 물론 이제 국민학생들이니까 조금 덜 세게 때렸겠지만 맞으면은 한 10초 이상은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횡격막이 마비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때리는 관장님이나 사범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합 빠진 애를 안 때려. 걔만 빼고 때려. 그러면 맞는 애들이 전부 그 안 맞는 애 저 새끼가 범인이구나 하고 이제 저 새끼를 미워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써먹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저보다 더 위에까지 많이 가셨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수 선발이 되냐 안 되냐, 코치한테 더 코칭을 많이 받을 수 있냐 없냐, 뭐 촌지를 주냐 마냐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고. 우리 때는요 싸대기 맞으면 행복했습니다. 그나마 낫지. 싸대기 맞으면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엘리트 체육을 하다 보면 자존심이 없어요. 무조건 빠따로 안 맞으면 다행인 거지. 싸대기로 맞으면 오예 오늘 싸대기에서 끝. 우리는 막 곡괭이로 맞고 학기채로 맞고 이랬거든요. 싸대기만 맞으면 사실 너무 좋은 거니까. 저도 한 번 훈련 안 받고 도망간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그때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낚시에 빠져가지고 네,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시골 살았으니까 막 누구 하나가 낚시를 시작했는데 이게 약간 친구들끼리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천 같은 데 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훈련을 빼먹고 학교 끝나자마자 도망가서 네. 하필 학원 태권도 학원 차가 거길 지나간 거야. 뚝 같은 데를. 네. 우리를 보고 사범님이 내려서 올라오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3명인가 4명이었는데 일단 랜덤 어택으로 좀 맞았죠.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 중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한 체격은 한 이미 중2, 중3쯤 됐었고 그 친구만 훨씬 더 많이 때렸어. 너는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대가 큰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난 덜 맞고 제일 많이 맞는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쟤만 더 맞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제가 그러고 그만뒀거든요. 좀 씁쓸해요 세상이. 저는 예전에 도망갔다가 잡혀서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어땠냐면은 100대 맞고 그만둬래요. 그렇게 운동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100대 맞고 그 대신 학기채로. 근데 나는 운동을 어떻게든 그만둬야 될 상황이었고 내 생각은. 근데 이제 그냥 100대를 맞기로 했죠. 어떻게 보면 100대를 맞으면서 제가 한 대 맞고 바로 죄송함이 됐거든요. 한 대 맞고 한 바퀴 구르면서 진짜 저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한 대 맞고 안 된대요. 100대 맞으래요. 2대 맞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가 안 걸렸다고 거짓말했어요. 너무 아파서. 엄마가 안 걸려서 마음이 아프다. 거기 걷다 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3번째 맞고 저 결국에는 100대 다 맞았거든요. 와 그걸 또 꾸역꾸역 다 때린다. 때리는 사람도 힘들어 그거는. 근데 이제 맞으면서 저는 이제 온갖 이유를 다 만들어대고 근데 또 웃긴 거는 엉덩이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진물이 나와요. 100대를 맞으면 바로 진물이 나오고 색깔이 고구마 색깔이 돼요. 고구마 색깔.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예. 근데 제가 아침에 잡혀와서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맞았거든요. 오전에 맞고 오후에 산 타러 가는데 또 산 타러 갔습니다. 그게 돼요? 안 하면 맞으니까. 저 그 100대 얘기하니까 예. 까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저 그때 저는 이제 운동 잘하고 있을 때 6학년 형이 한 달을 쉬었다가 이렇게 머쓱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관장님이 보자마자 욕하고 너희 새끼 뭐하러 왔어요? 뭐 운동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존나 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형 울면서 그냥 집에 갔고 이제 그 뒤로 그 형을 볼 수 없었어요. 바로 그만뒀어요 그냥. 근데 제가 그 형이 동네 형이어서 아는데 그 형 가난해서 돈 없어서 회비 못 내서 못 나온 건데 그 형네 집이 사형제인가 그랬었는데 아버지 외벌이셨고 그 형이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전 초등학교 때는 집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시골에서는. 네네네.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 막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있고 막 이러니까 그 형이 이제 한 번씩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태권도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회식을 시켜줘요. 짜장면 먹으러 가거든요. 그 형은 진짜 걸레로 닦은 것처럼 먹어. 한 방울이 뭐야? 그냥 뭐 흔적이 없어. 설거지까지 다 하구나. 자장면이 있었다는 흔적 자체가 없을 정도로 먹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면만 딱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항상 내 거 달라 그래가지고 내 거 양념 다 먹고 막 이랬던 형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형 집에는 밥하고 김치밖에 없대. 무조건. 에브리데이 그거야. 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튼 그런 집이었어서 그때도 그거 보면서 참 나는 알잖아. 저 형 가난해서 돈 없어서 안 온 건데
참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는 돈 없으면 운동해서 성공한다 막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돈 없으면 배고프면 운동한다. 실제로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돈 없으면 운동을 못 합니다. 그렇죠. 회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촌지 같은 건 좀 없어지는 추세인데 네네. 스포츠 클럽화가 되면서 돈이 평균적으로는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는 학교에서 무조건 하니까 방과 후로 하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처리가 돼서 큰 돈이 안 들었는데 이제 클럽화가 돼서 어디를 가야 돼.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부모님이 걔를 훈련장까지 차로 태워다 줘야 되고 훈련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태우러 와야 되고 또 클럽에서 하다 보니까 회비도 더 비싸지고 막 등등등 해서 돈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지 훈련 같은 데 가면 학교에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다 내야 되거든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전지 훈련도 뭐 겨울에 동계 훈련 가야 되고 하계 훈련 가야 되고 시합장도 1년에 10번은 가니까 시합 갈 때마다 숙소 잡아 뭐 밥 먹어 간식 먹어 유도한 애들 얼마나 많이 먹는데 예, 그러고 단체복 맞춰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좀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게 그걸 진짜 엘리트 체육 하셨던 분 모셔놓고 제 초등학교 때 기억을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유도복도 마찬가지겠지만 메이커마다 가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저도 이제 중가 때를 샀어요, 저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친구들은 저가를 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사범이나 관장이 막 되물어요. 저가형을 사려고 하면은 야, 너 진짜 그걸로 살 거야? 너 그걸로 살 거야? 막 계속 물어봐. 왜냐면 자기가 그걸 팔면 돈이 덜 떨어지니까. 마진이 덜 남으니까. 특히 이제 그건 이제 사범님들이 보통 먹어요. 관장님이 안 팔고 그건 이제 사범들이 보통 먹는단 말이야, 그 돈은. 그러면은 초등학생이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저 새끼 X같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야, 쟤 싼 거 샀어, 싼 거. 약간 이러면서 걔를 좀 얕봐. 그리고 분위기를 일부러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거기 지도자들이. 그런 게 참 같아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십자인대를 한번 끊어져 가지고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죠?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예. 정말 쾌재를 부르고 저는 병원에 입원했죠. 너무 중요한 때인데 그때. 예. 고등학교 2학년 때면 이제 성적 내야 될 시기고, 그런데 저는 십자인대 끊어졌을 때 무슨 생각부터 했냐면 아, 무릎이 상태가 맛이 갔다. 왜냐면 무릎이 달랑달랑거리니까. 두 번째, 운동 쉴 수 있어서 좋겠다. 빨리 입원해야지. 나 진짜 그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한데 병원에서 뭐 잠만 자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선생님이 단체복을 들고 오면서 사라고? 예. 왜냐면 나는 병원에 있으니까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샀어요. 사라니까. 진짜 좋았다. 예. 와, 근데 너무 심하긴 했어.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뭐 너 잘 되라고 혹은 학교 성적 내려고 혹은 뭐 우리 학교에서 잘 나가는 새끼 이름 플랜카드 붙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로 다 넘어갔죠. 근데 뭐 저는 생각해 보면 제가 유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었고 인재도 아니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원 중에 한 명 돈벌이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엘리트 체육 막 비판할 때 하던 얘기인데 그 엘리트 체육 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은 뭐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 한 3명? 5명? 나머지 다 들러리예요.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이건 뭐 옛날 공교육도 마찬가지긴 한데 나머지 사람들은 걔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는 거고 스파링 파트너 돼주는 거고 거기 코치들 월급 낼 수 있게 회비 내주는 거고 다 이런 존재인 거고 결국에는 그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받쳐주는 거죠. 웅선님은 사업을 꽤 성공하셨어요. 여태까지 듣기로는 어렸을 때 운동 존나 하기 싫었는데 꾸역꾸역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십자인대 나가서 환호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덕분에 군대에도 이렇게 면제가 되시고 이제 네. 성인이 됐습니다. 네. 성인 돼서는 좀 어떠셨어요? 운동적으로 말입니까? 뭐 인생에서. 네. 이제 20살 때 되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운동을 그만두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고 유도를 완전히 그만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유도할 때도 좀 이제 보여주기식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몸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동사무소 헬스장에 이제 가서 뭐 거기는 회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이제 그때는 다음 카페 몸짱 만들기인가? 그 카페에 가입해서 이제 부위별 운동도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을 키우면서 하니까 몸이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엘리트 운동 하던 분들은 사실 몸 빨리 좋아져요. 왜냐면 그 고통의 척도가 완전 달라요. 아프다는 그 기준이 다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아플 때 몇 개 더 해라니까는 막
20개, 30개가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 실패 지점 근처쯤 왔을 때 한 2개만 더 해도 와 씨발 오늘 열심히 했다 이러는데 엘리트 네. 체육 하신 분들은 일단 10개 이상 더 땡겨버리니까. 일단 눈알 뒤집을 때까지 하죠. 그리고 내가 좀 들어보니까 저처럼 헬스를 가장 처음 열심히 한 운동이 된 사람들은 부위별 근육통에 대해서 그냥 원래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엘리트 체육 특히 격기 쪽을 해보신 분들은 뭐야 팔만 아프지 숨도 하나도 안 차고 맞아. 심장도 안 아프고 이거 뭐야 여기만 아파 이것만 참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예.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힘들면 놔면 되니까. 근데 그거 놓는다고 해서 때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 운동이 사실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운동일까? 누가 때리지도 않고 개수 정해서 내가 스스로 하고 밥 다 먹고 운동 시간도 꼴랑 1시간? 진짜 운동 조금만 해도 몸 좋아지고 하니까 진짜 개꿀 운동이다. 그때는 닭가슴살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예,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제가 20살 땐가 21살 땐가 이제 대학교에서 보디빌딩 대회를 한다고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냥. 대학은 운동 체육학과요. 운동으로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했는데 바로 그만둔 거죠. 바로 그만둬버.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헬스를 하면서 선배들이 한번 나가봐라. 나가서 상을 타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때면 뭐 한 2008년 9년 뭐 이때인가요? 2008년, 2007년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뭐 거의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래서 나 재능 있을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진짜 나는 보디빌딩을 했어야 되구나. 유도 괜히 했네. 유도 같은 거 괜히 해가지고 괜히 뭐 쳐맞으면서. 엉덩이에 굳은 살만 생기고 와 진짜 이건 내가 보디빌딩을 했어야 된다. 이제 보디빌딩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완전히 빠져들었죠. 왜냐면 첫 시합부터 상을 탔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가리가 정말 커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몸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대학생 때면은 돈이 없잖아요. 네네. 식단이나 뭐 보충제 이런 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어릴 때부터 돈을 모아놨어요. 중학생 때부터. 왜죠? 그냥 제가 너무 없이 살아다 보니까 돈을 이제 우리 집이 좀 특이했던 게 세뱃돈을 많이 줘요. 다른 돈은 안 주는데 세뱃돈을 정말 많이 줘요. 왜냐면 저희 친척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세뱃돈이 딴 데 가서 받을 데가 없으니까 많이 줄게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뱃돈을 받았던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모았어요. 그래서 돈이 조금 있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오, 꽤 많았네. 네, 1,000만 원 정도 모았던 게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이라 해가지고 체육학과다 보니까 스포츠 센터가 있었거든요. 학교 안에서? 네, 스포츠 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장학생이었어요. 그건 뭐 한 달에 얼마 주나요? 알바니까는 그냥 최저시급으로 맞춰가지고? 네, 알바처럼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보디빌딩을 하면서 닭가슴살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사 먹기 시작했죠. 그때 완전히 가성비만 다 찾았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세진산업이라고 훈제 닭가슴살 업체가 있었거든요. 세진산업. 거기서 사가지고 닭가슴살 들고 다니면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충제도 되셨나요 그때? 보충제 먹었죠. 보충제 막 옵티멈 이런 거. 그때 옵티멈을 드셨어요? 네네. 왜냐면 단백질 보충제 진짜 돈 많은 애들은 VP2 이런 거 먹었거든요. 그거 나 들어보지도 못했어. VP2 같은 게 있어요. VP2는 많이 비싸고 WPI, 웨이 프로틴은 옵티멈으로 먹었죠. 그 개 사료처럼 그렇게 큰 게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돈이 없으니까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운동 외에는 사람을 아예 만날 수도 없고 친구도 못 만나고 연애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돈 생각밖에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해야겠구나. 여기서 좀 네. 갈리는 게 더 소수긴 한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돈이 없으면 약간 빌붙으려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우연찮게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좀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보통 남자들은 돈이 없으면은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뭐 연애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고 내 분수에 맞게 살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이라서 그 중요성을 알거든요. 돈이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고 저는 어떻게 믿냐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우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남녀 간의 사랑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박한가요? 현실적이긴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는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돈이 없으면 운동뿐만이 아니라 내가 인생이 쭈지겠구나.
그래서 뭔가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죠. 근데 좀 말이 달라졌는데 네. 바디빌딩 국가대표 되고 싶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벌써 그만둔 거예요? 바디빌딩? 아니요. 그때도 꿈은 있었죠. 왜냐면 회사 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돈을 벌면 예, 좋은 거 쓰고 막 이제 좋은 거 들어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취직했던 게 제가 이제 학교의 평점이 정말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죠? 그냥 열심히 출석을 열심히 했어요. 출석을 열심히 하고 시험 기간 때는 범위 다 알려주니까 그냥 다 외웠거든요. 달달 외우고 네, 그래서 제가 4.5점 만점에 4.4로 졸업했어요. 4.4면 존나 높은데? 4.4면은 진짜 높은 거죠. 근데 우리 동기들이 공부를 아무도 안 했어. 체육가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는 좀 안 하는 애들이었고 학교 안 나온 애도 많고 뭐 절반은 학교 안 나오고 신입생이 100명이었는데 이 시절 체육학과 뭐 여기에서 진짜 엘리트 체육 하는 친구들이 아닌 체육학과인 친구들은 이제 그 시절에도 이성의 눈을 뜨잖아요. 얘들도 체력은 또 애지간히 좋아. 그냥 뭐 한 번 시작하면 10시간씩 해버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번만 더 하고 갈까 이렇게 하는데 이미 점심이야. 이미 저녁 되고 체력이 너무 좋아 애들이. 좀 그런 때가 좀 있죠. 그래가지고 학점이 높으셔서 네. 취직이 좀 잘 되셨다. 네, 점도 높고 그때 운이 좋게 이제 잘 취직을 했어요. 부산관리본부.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 군인 출신이거나 네. 운동하던 친구들이 머리가 또 나쁘지 않네 정도면은 얘들 성실하고 까라는 대로 까고 하니까 대기업에서 좀 부리기 좋아하는 상이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운동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점이 좋냐. 입사를 한 다음에 회사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입사를 하고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았냐면 그냥 제 운동하는 애. 그러니까 몸 좋으니까 엄청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좀 그런 면이 있어. 일을 못해도 왜냐면 저는 엑셀 이런 거 잘 못했거든요. 이제 엑셀도 잘 할 줄 모르고 근데 이제 위에 차장님, 부장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네. 엑셀 잘 안 되는데 네. 저기 순진한 공돌 있으면 야 이리 와봐. 좀 해줘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없습니다. 예. 또 이제 우리 상사들이 왜 그렇게 저를 좋아했냐면 회식을 하면 제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오리고기를 먹으면 제가 한두 시간 동안 술도 안 먹고 몸 키우는 거 술을 안 먹고 오리고기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남은 걸 제가 다 먹는 거예요. 어른들은 잘 먹으면 좋아해. 잘 먹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시합을 뛰어서 그때 시합을 제일 많이 나갔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시합을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상을 계속 탔는데 저는 그 트로피를 회사에 갖다 놨습니다. 우리 회사 사무실에 트로피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상무님이 딸이 있는데 살을 어떻게 빼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고 이랬거든요. 그건 데려오면 또 예.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제가 포지션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 안에 또 병원이 있었거든요. 병원이 있다 보니까 업무 시간에 물리치료 받으러 간데도 뭘 안 했어요. 저는 주사기는 거기다 버리면 되겠네요. 모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이제 몸 풀고 그 몸 풀고는 또 저녁에 가서 또 운동하고 그렇게 했었죠. 이게 이해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회사들끼리 대기업들끼리 막 이렇게 축구 리그도 있고 농구 리그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세요? 족구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하면은 그 좀 높으신 분들 중에 축구, 농구, 뭐 야구, 뭐 족구 이런 거에 애정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잘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운동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좀 일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뭐 사무 업무 같은 걸 시켜. 그리고 이제 그 대회가 열리기 좀 전부터 운동선수처럼 차출을 해서 걔네들을 막 흡수 훈련을 시켜요. 이번에는 LG 꼭 이겨야 된다 막 이러면서 좀 그런 것처럼 그 좀 회사를 빛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 시합 가서 이렇게 입상하는 거고 이래서 아마 좀 높으신 분 중에 운동에 대해서 좀 호감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막 미스터 경남 나가서 1등하고 이러면 그리고 트로피 딱 갖다 놓고 이러면 좋아하는 분이 있었을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답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저는 다 좋았어요. 왜냐면 나를 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에서도. 근데 혹시 습관적으로 상무님이 예. 아 웅서 씨 이거 보고서를 이렇게 쓰나 했을 때 네. 바닥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러진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그 트라우마는 오래 가긴 했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통 이제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회사 들어가서 한번 깨지고 나면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러는데 이렇게 운동 생활 하시던 분들은 보고서를 잘못 써서 막 깨져요. 내 이게 보고서 이따를 쏠 거야 얼굴에 딱 팍 뿌려. 아 맞나? 이러고 있는데 빨리 가서 다시 써. 뭐야 욕 먹고 끝나는 거야? 맞아요.
존나 좋아. 네.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안 때리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회사 생활도 되게 편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신입 사원이기도 하고 급여라는 게 사실 뻔하잖아요.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뭐 2, 3년 차밖에 안 됐는데 그러고 제가 뭐 그렇다고 대학원 나와서 연구원 출신도 아니고 그냥 이제 총무팀의 직원이다 보니까 격리네. 예, 격리죠. 왜냐면 제가 회계도 다 봤어요. 격리. 네, 진짜 격리 맞아요. 그래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만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한창 아시는 분도 아닐 거예요. 그때 이제 거제도에서 헬스가 되게 핫했어요. 거제도에서. 그 조선업 뭐 이런 거 예, 한창 잘 될 예. 때. 그때 이제 거기에 가서 트레이너를 하면 한 달에 월천 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꽂힌 상태에서 그렇게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사우나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 아는 형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트레이너로. 예. 그 형이 PT샵을 차린다고 그만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조건이 정말 좋았어요. PT 100% 그리고 사장님이 거기가 건물이 18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크네. 예, 그게 건물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짤짤이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야. PT 이런 데는. 사고나 치지 마라. 사고나 치지 말고 뭐 아침에 어르신들 오면 인사 잘하고 청소 잘해라. 러닝머신에 밑에 잘 닦고 뭐 수건 자꾸 없어지니까 그거 잘 단속해라. 약간 진짜 그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형님이 그만둔다길래 제가 바로 그만뒀죠. 바로 갔죠. 사실 인수인계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바닥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 다 기다려줬으면 못하죠. 놓쳤죠. 놓쳤죠. 근데 이제 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다 그만두고 이제 갔죠. 간 다음에 거기서 금요일날 그만두고 마지막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바로 출근했습니다. 예. 바로 PT 하러. 예, 바로 PT 하러 가서 그때 제가 관종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카카오 스토리로 이제 SNS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홍보를 했죠. 개인 브랜딩을 하면서 미스터 경남 대회에서 1등한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 퍼스널 잘했네. 브랜딩을 했죠. 카카오 스토리로 개인 브랜딩을 하면서 PT를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땄어요? 예. 첫 달에 제가 600만 원을 벌었어요. 첫 달에. 잘하긴 했네. 예. 그래서 PT도 정말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사람들이 소개도 정말 많이 해줬고 그때 당시도 저는 이제 관종기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관종기 자체가 홍보가 되니까 또.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1,500 PT로만. 1,500은 힘든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업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이제 저희 사장님, 건물주 사장님, 간물주 사장님이 웅서 PT 한다고 자기 와이프를 카운터 보게 해줬어. 내 PT 하라고. 아니 100%인데도? 예. 와 그러니까 낭만의 시대다 진짜. 자기 사모님이죠. 사모님을 카운터에 세워놓고 제 PT 해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매출을 막 이제 뭐 1,5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벌어가는 것도 나한테는 진짜 이게 엄청난 돈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심지어 옛날이잖아요. 지금도 큰 돈인데. 엄청난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다는 게 진짜 뭐 엄청난 일인데 우리 사장님은 짤짤이 돈이었던 거야. 그치. 야 그렇게 열심히 해서 1,500 벌었어? 아이고야, 야, 몸 안 상하게 조심해라 이러는 거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많이 받았죠. 그렇게 이제 진짜 복을 받은 거죠, 저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시합을 안 뛰었던 게 그때입니다. 돈 번다고. 그렇죠.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시합을 다 나갔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합을 다 나갔는데 트레이너를 하면서 이게 진짜 1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올인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우리 사장님이 좋고 뭘 하더라도 이게 길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 똑똑하네. 네, 길게 가지 않을 거라도 알았고 이거는 할 수 있을 때 한 달이라도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 뽕 뽑자. 네, 뽕 뽑자. 쫓겨날 때까지는 그렇게 했죠. 저는. 이거 진짜 똑똑한 게 나이 먹어서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30대 중반 후반 40대가 돼서 뭐 장사 시작했는데 잠깐 장사 잘 돼서 월 2, 3천이 땡겨지는 거야. 그러면 벌써부터 자기가 한 10년 그렇게 번 사람처럼 막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도 게을르게 하고 음식 막 변하고 오픈 시간 안 지키고 막 쉬는 날 있으면 다 쉬려고 그러고. 근데 여기는 20대 때부터 이게 됐다는 거는 애초에 이제 돈 벌 멘탈을 어렸을 때부터 가진 거죠. 그래서 이게 워낙 수익이 괜찮았고 근데 저는 그때 또 다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PT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1,500만 원 벌이는 게 그 수익의 구조가 노동으로 인한 수익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 노동을 멈추는 순간에는 100% 돈이 안 들어오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구조 외에도 다른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시작했던 게 육가공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야, 이건 진짜 머리가 트였다. 저는 이 정도 액수 아닌데도 PT에서 돈 좀 버니까 너무 신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이 정도 선이었는데 심지어 이것도 평타 이상이야. 바로 나태해진 새끼들 있어. 나도 결국에 좀 나태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는 그걸 넘어서 아 이건 내가 일을 안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까지 한다고? 진짜 이거는 넘사벽이긴 하다. 갑자기 육가공은 왜 하신 거예요? 그 PT 받는 사람 중에 고기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인복이 좋네. 네, 제가 물어봤죠. 나 고기 팔고 싶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닭가슴살이었고 그 이제 소고기는 없었거든요. 수입산 소고기도 거의 안 팔던 시절이에요. 소고기는 정육점에 가서 사던 시기. 그렇죠. 보디빌딩은 다 닭이었어. 무조건 닭.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소고기를 해보자. 그리고 수입산이 아니라 한우를 해보자. 프리미엄으로. 오, 한우? 한우로 했어요. 한우로 하는 대신에 한우라는 그런 프레임을 안고 가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한우도 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고 3등급 한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등급 같은 경우는 마블링이 엄청 많은 소고기. 근데 3등급 같은 경우는 완전 살이죠. 소도 헬창소야. 등심을 잘라보면 마블링이 없는 거예요. 근육밖에 없는 소. 일반적으로는 맛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질기고 맛없고 보통은 육회용으로 쓰는 고기. 근데 보디빌더들은 그게 필요하잖아요. 좋아 죽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사람들도 어찌 보면 윈윈이 됐던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3등급 한우가 처치곤란이었고, 왜냐면 한우는 잘라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3등급 소, 맛없는 헬창소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윈윈이 됐던 거죠. 윈윈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죠 사실. 맞죠. 예.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PT도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고, 그때 제가 한 달에 3,000씩 벌었어요. 그때는. 이때 좀 알았으면은 나도 돈 좀 벌었겠다.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중요해. 네. 내 주변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네. 그냥 계속 가난해요. 예. 근데 시야가 다르고 정보가 다르고 마인드가 달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때 한 달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근성은 거지였던 것 같아요. 거지 근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무조건 모으려고만 하고 재투자라든지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고기도 그만뒀고 그때 시작했던 게 또 태닝샵인 거예요. 바로 태닝으로 넘어갑니까? 네네네. 그- 그때 PT는 많이 줄였어요. 헬스도 그만두고 PT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한 달에 한 500, 700 정도 벌 정도로 수업을 하고 많진 않죠. 많진 않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태닝샵을 그때 차렸어요. 태닝은 또 왜 갑자기 아이디어가 든 거예요? 김해 없으니까. 그때면 많이 없을 때긴 하네. 서울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태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김해에 태닝샵이 없으니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처음 차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원래 까맣잖아요. 아니요, 저 원래 하얗습니다. 뻥치지 말고. 아니 진짜요. 완전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태닝 개념이나 알았냐? 아니 저는 태닝의 개념조차 모르고 준비하면서 알게 됐죠. 네, 저는 제 태닝 기계로 처음 해봤어요. 와 근데 이것도 좀 깡이 좋은 게 저는 소심하고 의심이 많으니까 네. 태닝샵 해야지라고 해도 내 샵에 놓을 물건을 막 사용해보고 막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네. 여기는 지금 바로 그냥 시작해버린 거네요. 네. 보디빌더 아닌 사람 중에 태닝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 많아요. 보디빌더는 돈이 안 돼요. 여러분 보디빌더는 자기 약도 사야 돼, 보충제 사야 돼, 뭐 언더아머 사야 돼,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태닝할 때 돈을 안 써요. 진짜 돈 되는 사람들은 멋부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패션으로 오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리고 골프 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오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혹시 그 줄 생겨서 오나요? 예, 그렇기도 그럴 그렇고 것 같아. 수상 스포츠 하는 사람도 많이 오고, 그리고 진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태닝을 왜 하지? 내가 태닝샵에 있어 보면 아니 나는 다 이제 헬창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 솔직하게 처음 하면. 처음 할 때. 근데 헬창들은 안 오는 거야. 말만 하고 걔네들 입만 살았어요. 근데 막상 오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태닝을 왜 할까?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죠. 처음부터 매출은 또 잘 찍히셨다. 처음부터 잘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잘 나왔고. 프랜차이즈화는 그럼 언제 생각하신 거예요? 프랜차이즈화는 얼마 안 됐어요. 프랜차이즈화는 3년 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웅선님을 잘 몰랐던 게 저는 그 3년 전에 처음 태닝을 시작하신 건 줄 알았어. 여기 오송은 좀 힘들겠죠? 근데 없으니까 하나쯤은 있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오송에? 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응.
좀 사업을 좀 추진을 했어요. 일단 MMA 체육관은 이제 컨텐츠랑 같이 끌어가려고. 네. 컨텐츠는 강자들을 일주일에 한 명씩 모셔가지고 제가 스파링을 떠서 쳐맞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맛있게 맞아가는 거를 이제 성장기로. 근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기왕 하는 거 좀 일을 좀 벌려볼까 해서 여기를 흑자 거리로 해볼까 해서 여기 앞에 빈상가가 좀 있어서 그 제 아는 애가 요즘에 백보이가 좋다는 거야. 예? 백보이 피자. 백종원 아저씨가 프랜차이즈 하는 피자집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백다방하고 같이 이렇게 열어서 아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취향이신가요 혹시?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밀림을 좋아합니다. 뭔가 그 쿠션이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좀 어떨까 했더니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야. 하지 말라고. 뭐 어떤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하되 정말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전략이 전혀 없는데. 전략이 없으면 안 돼요. 전략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뭐 이제 큰 그림이라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업을 한 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업 뭐 할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흑자님도 유튜브를 하시니까 알잖아요. 무슨 컨텐츠를 하려고 할 때 이 컨텐츠로 내가 100개를 찍을 수 있어야 그게 코너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컨텐츠로 5개밖에 찍을 그게 안 나온다라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그림을 그려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깊은 생각은 없고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예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저가형 피자나 저가형 커피 같은 게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가 만약에 진짜 이제 우리가 사실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씩 연락하고 하는데 나는 만약에 진짜 친한 사이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현금 들고 있어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현금 들고 있어라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업 시작하시고 네네네. 최근에 이제 프랜차이즈로 네네네. 태닝샵 여시고 태닝샵 이름이 뭐죠? 이츠텐입니다. 이츠텐. 네. 외국에서는 태닝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네네. 잘 되나요? 이제 다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불경기기도 하고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하고 샵 바이 샵. 예, 샵 바이 샵입니다. 본인은 잘 되시나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계했냐면요. 프랜차이즈도 프랜차이즈고 저는 이제 그 태닝업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태닝 프랜차이즈는 저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매장은. 하나의 카테고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태닝 로션, 태닝 기계, 태닝 용품들 뭐 여러 가지들 하고 있죠. 태닝 관련해서는 저한테 다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대한민국에서 네. 태닝샵을 하려면 네. 이츠텐이 아니더라도 본인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게. 네네네. 그래서 요 오송에 하나 있는데도 그러면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장이 66호점이거든요. 실제 매장 수는 그거보다 조금 작고 66호점인데 그 우리가 실제로 납품하는 거래처는 700개가 넘어요. 700개? 네. 그러니까 태닝 로션 나가는 거면 700군데가 넘어요. 와, 700개는 놀라운데? 네. 밥 먹을 때 괜히 내가 돈 냈네. 다음번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닝 기계, 태닝 로션 이 부분에서 이제 먹이사슬 최강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또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페라는 게 이제 그 커피 받는 카페 말고 네이버 카페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죠. 태닝샵 사장님들의 모임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름 정확해요. 태사모. 아 이거예요? 네, 태사모요. 왜냐면 헬스 관장님들의 모임이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태닝 관련된 사장님들의 커뮤니티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회원이 1,400명입니다. 엄청 많으시네. 태닝샵 사장님만 1,400명이에요. 엄청 많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나. 네. 거기 가입을 해야지 또 정보 안 뒤처지고. 확실히 좀 다르긴 하구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태닝이라는 게 사실 시장이 되게 작거든요. 우리가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도 태닝 해봤냐라고 하면 헬스는 다 해봤어도 태닝을 안 해본 사람들은 정말 많단 말이죠. 많죠. 네, 근데 그런 이제 그 작은 카테고리 안에서 저는 확실하게 독점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시작했던 게 태닝입니다. 그래서 모든 태닝 관련해서는 여기서 댓글 나왔죠. 카르텔 그렇게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닝샵 최소 몇 평부터 가능한가요? 기계 세대 기준으로 20평은 돼야 됩니다. 와 세대여도 20평 필요해요. 꽤 필요하구나. 기계가 생각보다 커요.
웅서 형님 학생 때 공부 잘하셨나요?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는 제가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냐면 수업 아예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공부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수업 아예 안 들어갔어요. 4교시까지도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저희는. 와, 우리는 4교시까지는 다 했는데. 학교에서 제재가 들어와서 한 달 정도 4교시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진짜 좋더라고요. 쉬니까. 잘 수 있으니까. 그 엎드려서 자면 트름 나오는 거 알죠? 그렇죠. 소화 잘 안 되죠. 예, 트름 나오고 막 이제 막 그랬었는데 진짜 괜찮았어요. 지금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공부 좀 뭐 강요 같은 걸 좀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1절? 1절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공부 안 하고 다른 거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부 잘해서 성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공부를 하니까. 용서님처럼 덩치가 커도 술집이나 번화가에서 시비 걸리나요? 시비 안 걸립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시비 걸리진 않아요. 시비는 저도 안 걸리긴 하는데 예. 근데 제가 술을 마시러 안 다녀서 그런 것 같고 오히려 무섭게 생기면 일부러 시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세 보이고 막 이렇게 좀만 시비 걸면 때릴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또 너무 그지같이는 안 보이고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이러면은 차도 이렇게 쓱 보고 일부러 시비 걸어요. 어깨 치고 막. 그래서 이제 한두 대 맞고 그냥 바로 아이고 하고 이제 경찰 부르는 거예요. 뭐 시비 걸리는지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술자리에 잘 안 가가지고 시비 걸릴 일도 없고 뭐 가면은 사실 남들이 사진 찍어달라 하니까 그런 것만 잘 응대해주고 하면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시비 걸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데 그 인터넷에 저 욕하는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네. 저는 현실에서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현실에도 있겠죠. 그냥 근데 지나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싫어하는 유명인이 보였을 때 시비를 걸 정도의 사람은 잘 없어.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보면 존나 많잖아. 그러니까 경호원 데리고 다니잖아요. 물론 제 사이즈가 아닌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네. 거기도 인플루언서들을 막 스트레스 존나 많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봤자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해봤자 인터넷에 악플 쓰고 뭐 댓글 쓰고 이 정도인데 서양권 가면은 길에서 보면 막 시비 걸어버리니까. 왜냐면 쟤한테 맞으면 게이득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저도 전투 있고 전투 있은 다음 날에 제가 서면에 갔거든요. 부산 서면에 갔는데 그때 저는 제가 슈퍼스타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팬입니다 하고 여론이랑 너무 다른 거야. 왜냐면 여론은 진짜 욕밖에 안 달리고 그랬는데 서면에 가니까는 전부 다 팬입니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뭐 진짜 속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죠. 거기에 대해서. 여자 만나려면 운동해야겠나요? 웅서님은 사실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운동을 하는 것도 크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 세상에 여자가 없다면 나는 운동을 아예 안 할 거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남자를 남자답게 일을 하게 하고 능력을 좋게 하고 하는 건 모든 건 전 성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하는 행동들 그거는 전부 다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는 어떻게 참으세요? 참다니. 그러니까 뭐 네. 요즘에는 또 곧잘 참아내고 계시잖아요. 예. 남성 10도 넘고 뭐 이런데 네네네. 사고 안 치고 네네네. 어떻게 견디고 있나요? 그냥 제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제 알아서 잘 하고 있고 뭐 아까 얘기한 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섀도우 복싱. 네, 섀도우 복싱. 네, 섀도우 복싱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참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자괴감이 들진 않나요? 섀도우 복싱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예. 피니쉬를 탁 했어. 아 좋았다 오늘. 아 좋은 작품이다. 좋아요 딱 누르려고 하는데 손목에 오데마 비싸게 막 2억짜리가 있는 거야. 2억짜리 시계를 차고 아니 잠깐만 지금 연봉 몇억 버는 내가 방구석에서 지금 자괴감이 들진 않나요? 아니요, 저는 그게 엄청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또 해야지.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 빨리 3억 마리가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시네. 네,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현타는 오는 것 같진 않아요. 원래 그랬나요? 최근에 이렇게 됐나요?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도 이제 그 섀도우 복싱을 엄청 많이 했어요. 원래 많이 했어요. 그냥 저는 그 이제 사업을 할 때도 그 섀도우 복싱을 되게 자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예,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함이고 그 성욕에 지배되는 순간 무조건 실수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섀도우 복싱을 자주 해주는 거. 그래야 욕구 불만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그때는 약간 그런 걸 잘 못하는 시기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는 복싱 같은 경우는 실제 복싱 같은 경우는 잘 못했었고 그냥 그리고 사실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게 귀찮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도 써야 되고 내가 돈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냥 섀도우 복싱 같은 경우는 혼자서 그냥 다다닥 하면 끝이 나 버리니까 해결이 되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도파민 중독이랑 비슷하죠, 사실. 예. 우리가 예전에는 재밌는 걸 보려면은 진짜 옛날까지 가면은 극장을 찾아갔어야 되잖아. 극장 찾아가서 표 끊고 거기서 영화 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OTT로 봐, 쇼츠로 봐 막 이래 버리니까 예. 딸깍하면 기분 좋아지니까 예. 편리함에 좀 빠져버리는 경향이 좀 있죠. 예. 저는 지금도 되게 활발합니다. 그쪽으로는. 근데 굳이 이제 파트너를 찾진 않는다. 왜냐면 제가 주기적으로 섀도우 복싱을 하니까 그 생각이 덜 나는 거예요. 난 이거 진짜 답답한 게 뭐 옛날 일이긴 하지만 예. 우리나라의 그 지금 여성 가족부가 됐지만 옛날에 여성부일 때 자꾸 남자의 그것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섀도우 복싱을 자꾸 해줘야 욕구가 해소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일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섀도우 복싱을 자꾸 해서 안 좋은 일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거는 진짜 모르는. 그러니까 한 번도 고추를 가져본 적도 없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다니까. 오히려 그게 반대인데 완전히, 그죠? 그렇죠. 이게 자꾸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야지 애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상한 생각도 안 드는 거지. 그걸 자꾸 막아놓으면 이상한 일이 생기지. 막아놓으면 이제 새는 법이죠. 그러다 폭발하고. 가져보고 싶다는 새끼야. 야 궁금해하지 마. 좋은 거 없어. 그러니까 쇠복을 꾸준히 하면 스파링이 없어도 되는 거지. 그렇진 그 정도는 않아요. 안 돼. 예, 그렇진 않은데 그 스파링이 집착하는 일은 없어져요. 그 스파링을 하려고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행동들을 안 한다 이 말이지. 또 인생에 좀 무언가 집중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인생에 있어서 내가 포커싱 하고 있는 부분이 없을 때 여자를 훨씬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에 빠져 있고 잘하고 싶은 게 있고 이럴 때는 조금 시선이 돌려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남녀도 가불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가불관계라는 게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가 할 일이 없고 하면은 남자가 무조건 을이 됩니다. 대체로 그렇죠. 예. 남자가 바쁘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성욕을 주기적으로 풀어주고 해야 이게 가부로 갈 수 있어요. 뭐 가불 관계라기보다는 관계적으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제 예전에 유익남 아저씨 채널에서 봤던 것 중에 톰 크루즈 아저씨 예를 들면서 남자가 여자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남자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인생이 더 잘 나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자는 또 따라온다라는 거를 굉장히 고급지게 영상을 만든 걸 보고 참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남자의 인생을 봐도 물론 막 소름 끼치게 잘생기고 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겠지만 많은 분들이 막 여자가 만나고 싶고 뭐 소위 하고 싶다 막 이런 상태일 때는 그냥 무조건 개밥이고 여자들한테 을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 일을 잘하고 싶은 상태고 성공하고 싶은 상태가 되면 사실 옛날보다 여자가 훨씬 덜 중요해지는데 그러면 그제서야 여자가 좀 오히려 더 따르죠. 붙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여자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제대로 된 여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따라오는 게 여자들이거든요. 돈이라도 잘 벌면 못생겨도 수요가 생기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성공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면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개팽이새인데 돈이 많은 거는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을 거야. 네.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보통은 성공하니까 돈이 많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남자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돈을 잘 버는 능력. 그러니까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은 사실 능력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남자가 능력적으로 좋아서 돈을 잘 번다 이러면은 사실 이성한테 어필하기 정말 좋은 거긴 하죠. 웅선님은 정확히 직업이 뭔가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김우선님 또 이렇게 연휴 시작인데 사실 제가 연휴인 줄 모르고 초대를 드렸는데 또 흔쾌히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시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